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소설을 읽다가 보면은 때로는 그 작품을 쓰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궁금해지기가 일쑤입니다. 가끔 작품 속에 작가 자신의 분신인 듯한 그러한 인물이 등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작가의 인생관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이 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은 작가가 누구신지 꼭 만나보고 싶은 그러한 심정에 도달하는 듯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중진 작가이시며 문단에 여러 가지 활약을 하신 이병주 선생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병주 선생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제보다는 오늘은 조금 날씨가 누그러지는 듯 싶습니다. 예, 덜 선선합니다. 그러세요. 예. 근데 한 가지 놀란 일은 선생님 코수염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데요. 뭐 코수염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가 본데 예. 못난 사람 자꾸 더 못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뜻에서 코수염을 덜 미시는 모양인데 이 머리까지 기니까 네. 코수염까지 기르면은 완전히 뭐 노망한 노인처럼 될까봐 이래서 예. 근데 코수염을 이렇게 싹 지우시니까 상당히 젊어지시는데요. 그럼 전에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65입니다. 이게 지으시니까 55로 아유. 있기도 쉽습니다. 염색만 하시면 뭐 속절없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새해 뭐 하나 또 잡수시게 되는데 금년에는 안 잡수셔도 되시겠습니다. 먹어서 없앴으면 싶습니다. 붙는 것이 아니고요. 예. 요즘도 역시 문필 생활에 많은 시간을 바치시고 계시죠. 예. 쓰시는 그 작품 대하인 이 지리산 언제 구상을 하셨고 언제쯤 햇볕을 보게 됩니까? 그것이 1970년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1975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연재를 하다가 예.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 8년 동안 중단했었죠. 했다가 예. 작년과 금년 한 3,000장 보태가지고 네. 지금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아, 출판이 끝났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제는 어떤 것을 다루셨습니까? 결국 그 우리나라 해방 직전과 네. 해방 직후의 아주 그 역사의 소용돌이가 아주 강하게 네. 이루어져 있을 때 네. 그때를 살아간 마치 시간을 중심으로 한 네. 우리 민중들의 그 슬픔과 네. 또 기쁨 네. 또 문제 아하. 이런 것을 다뤄보자 한 겁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그 근대사 내지 현대사에서 많은 것을 다루셨는데 주로 그 근대사에서 다루신 소재는 어떤 것을 취급하셨습니까? 그 해방 직전, 해방 직전. 네, 직전 또 그러면 해방 직후 44. 그죠 40년부터 예. 주로 뭐 45년까지 네. 또 45년부터서 뭐 6.25까지 네. 또 그리고 제3공화국이 될 때까지 그 네. 주로 무대를 해가지고 아하. 씁니다만 가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한 100년 전쯤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의 현재를 보기 위해서는 네. 100년 전쯤은 그 조망이 필요하다고 하는 네. 그리고 원근법에 의한 뭐 시대 파악이랄까 네. 뭐 그런 데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역사성을 중시하시는 이유도 그와 그렇죠. 같은 겁니까?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신이 역사가가 아닌데 역사성에다 중점을 둔다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항상 그 승리자 중심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네. 그러나 문학은 그 패배자라든가 좌절한 사람들을 아하. 또 취급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 건져 올리지 못한 네. 또 역사의 행간에 그 산일된 그런 우리 민족의 진실이랄까 인간의 네. 진실이랄까 네. 뭐 이것을 한번 조명해보고자 하는 것이 항상 내 포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 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역시 선생님 또 선생님 나름대로 그 참 깊은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치적인 면에 대해서도 무척 관심이 깊으신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고 작품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 회고해 보면은 네. 자연도 좋고 네. 그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그 참 마일드한 자연 아닙니까? 그렇죠. 참 풍치도 좋고 이런데 그 우리가 불행하다 입니다. 이 불행한 원인은 전부 정치에 있었다 이죠. 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이것이 좋은 정치 같으면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나쁜 정치는 한꺼번에 몇만 명씩 죽일 수 있고 이것을 그 짓밟을 수 있다 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모든 환경은 참 잘 설득되어 있는 환경인데 정치가 잘못돼 가지고 우리 한반도라 하는 것이 항상 그 비극적인 네. 그 고난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러니 자연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할 때는 그 정치라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안 둘 수 없는 거죠. 제일 크게 관심을 안 둘 수 없는 겁니다. 네. 기본이 되는군요. 예. 선생님께서는 20대에는 역시 여러 가지 교편 생활 등으로 바쁘신 시간을 보내셨고 30대는 중진 언론인으로서 활약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40대는 이제 소설가로서 문필을 쓰시는 이러한 그 참 계단을 잘 걸어오셨는데요. 소설을 쓰신 것은 언제부터 그 어떤 동기로 그동안 얼마나 쓰셨습니까? 소설 쓴 것이 제가 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제 신문사에 갔다 이게죠. 네. 그 신문사에서 5.16을 맞이해가지고 네. 또 5.16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 휘말려가지고 신문사를 그만두게 난 후부터 이제 그때가 이제 체험이랄까 그때까지 내 마음속에 그 도사리고 있던 뭐 일종 원한이라든가 네. 또 이런 또 포부라든가 네. 이런 것이 결국 소설의 형식을 통해서만이 표현할 수 있겠다. 아. 뭐 이래가지고 예. 뭐 자의반 타의반 소설가 돼버린 거죠. 그 당시에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죠. 조금 있다가 60년 이제 중엽에. 네, 그렇죠. 예. 그럼 그동안 펴내신 책은 몇 권이나? 뭐 종류로 말하면 한 60 종류 될 겁니다만 네. 권수로 말하면 100권이 훨씬 넘었죠. 아, 100권이나. 하. 그러면 그 당시부터면 근 20년인데요. 네. 20년에 100권을 쓰셨으면 그 참 대단하신 실력이신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뭐 많이 쓴 것이 뭐 하나 자랑이 안 될 겁니다만 그 결국 그 프로가 되고 보니까 네. 뭐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면은 네. 그만한 양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또 그 제게는 참 이거는 죄송한 얘기인데 습작 시절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렉산드리아부터 시작해서 전부 주문 생산이라 그러니까 네. 그 주문을 받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의 작품이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렉산드리아. 처음의 작품이 네, 알렉산드리아. 예. 그 알렉산드리아 쓰신 게 그러니까 언젠가요? 1964년이죠. 64년. 그러면 선생님 쓰신 그 100여 권 가까운 작품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작품은 역시 그것이 뭐 알렉산드리아. 출세작이자 대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알렉산드리아하고 또 관부연락선을 쓰셨고요. 간부연락선, 예, 뭐 또 많죠. 요즘에 그 지리산 예. 그런 등등이고요. 예, 예. 선생님이 이렇게 쭉 참 사신 경력을 제가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도 많은 그 마음에 와닿았고 또 참 존경해야 될 대목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무척 참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사신 그 지난 65년이 그렇게 평탄하신 길은 결코 아니셨는데 그것은 선생님 개인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나신 분들의 대동지환으로서 같은 난을 겪으셨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생각에 따라서는 가장 불행한 세대가 아닌가도 네. 생각이 되고 또 한편 생각하면은 그런 불행한 세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또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략이 또 행운이 아니었었는가. 네. 중국의 옛날에 그 청나라의 시인의 말이 네. 국가 불행 시인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국가가 불행한 것은 시인에게는 행복이다. 이거는 일종의 참 어처구니 없는 네. 뭐 도리 없이 그렇게밖에 그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없으니까 나온 말이겠지만은 네.
그 참 그 뼈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얘기죠. 네. 저는 내 세대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1921년에 났는데 그 1921년이라는 게 또 공교롭게도 3.1 운동의 2년 후입니다. 그렇군요. 3.1 운동 소용돌이가 그대로 계속이 돼 가지고 사방을 체포하고 네. 뭐 구금당하고 할 요때 그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국민에게 들어갔을 무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그 일제 시대에 이제 식민지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실 때거든. 네. 그러니까 집에 오면 우리 한글 우리 조선말로 네. 생활하고 학교 가면은 일본말로. 일본말로 해야 된대. 그 학교에서 일본말로 하면은 그때 뭐 이 벌을 또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중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이 우리의 멘탈리티를 말하자면 정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하게 그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젊은이들 내가 굉장히 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일제 때 학교로 간다 이죠. 네. 가면 아까 그 이중 생활 말고도 뭐 있느냐면 일본 국민으로서의 각오를 써라, 장문을 쓰라고 합니다. 그게. 그렇죠. 네. 한국 신민. 그 한국 시민으로서의 각오를 쓰라는 장문이 항상 나온다 그죠. 그럼 거기다 참말로 쓰면은 그거는 뭐 솔직히 맞아있는 거다.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는 것을 배운다. 자기를 감프라지하는 위장하는 걸 배운다. 위장을 잘하면은 그게 A 학점이 된다. 네. 좋은 점수를 받고. 네. 그러니까 위장을 잘하는 놈일수록 성적이 좋다고 결론을 말하면. 예. 그런 그 교육적 환경 속에서 나오니 그 정신 행성이 어찌했겠느냐 하는 상상이 될 수 예, 있습니다. 심자액합니다. 이중 성격의 그렇죠. 구성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가 한참 그 감수성이 심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제 시대 우리 살았던 우리 청년 시대를 말하면은 그 1921년에 나가지고 1900 그 한 35, 6년부터 중학생 시절이 시작이 되는데 네. 그때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그때 이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아느냐 이러면 3.1 운동이 19년에. 있어 나오니까 그 후에 그 우리가 그 지방 환경을 보더라도 그 반드시 그 적개 의식이라는 게 대중의 가슴속 미만해 있는 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탁 그 한국 신민의 각오 이런 거 갖다 써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 무렵에 아주 그 완고한 분들은 아이들 학교로 보내질 않습니다. 그렇죠. 보내질 않았다 입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저 대학 시절에는 가장 그 민감할 때입니다. 또 뭐 알게 되고 이럴 때 그 내부 자신의 내부에서의 갈등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겠죠. 그러면요. 또 그것도 또 모자라 가지고 1944년입니다만 그러니까 학병가라는 겁니다. 네. 일본을 위해서 총칼 메고 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1943년 12월에 카이로 선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합국이 한국을 독립시켜 주겠다. 네. 그리고 카이로 선언이 있었는데 그 카이로 선언을 이 발표되고 난 후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세력을 향해서 총을 들어야 된다 하는 이거는 그 말이 됩니까? 왜? 참 우습죠. 그런 그 참 모순 속에 그러나 말도 못하는 그렇죠. 세상 아니었습니까? 살아왔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하고 나니까 이런 좌우익이 예. 그 격돌을 하는데 네. 그 격돌하는 부위가 항상 우리 세대입니다. 또. 그렇죠. 예.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이따가 네.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께서 그 진주 농업고등학교 다니시다가 네.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급박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건 뭐 제가 결코 지금 반성해봐도 뭐 잘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그때 그 가와무라라고 하는 일본 교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교사가 어떻게 밉살스럽게 구는지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충돌을 한 거죠. 충돌해가지고 선생님과 그렇죠. 뭐 충돌해도 보통을 한 게 아니고 그만 하도 막 썩이라니까 동그라미 이제 이름을 들고 뭐 위에서 때리다. 이래 놓으니까 이제 뭐 대학을 다니게 된 건데 그러나 그때도 지금 회상하면 이상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학생이 이자를
울름해가지고 선생을 때리면은 네. 그거는 그 직원회의에 걸었을 때 네. 만장일치로 딱 대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일제시대 그 기맥힌 때인데 직원회의가 내 때문에 반이 딱 갈라져 버렸어. 아, 그 이제 한국 선생님하고 일본 선생님 그 문제인가요? 근데 한국 선생 둘밖에 없으니까 그중에? 그 사람들은 발언권도 없고 어. 그 일본 선생들 사이에 이 학생 대학 못 시킨다는 패가 딱 많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건 천만다행이군요. 그리고 또 반이는 꼭 대학을 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제가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은 막 무기징역 정도 돼 가지고 학교로 돌아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보니까 검정 시험 볼 그 시간이 보니까 아, 가까워져 오는데 그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기다리고 있다가는 네. 그 시험을 못 보겠더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학교 딱 나갔다 근실하고 있으라는데 가서 뭐 대학 시킨다도 어찌 됐느냐 물었어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판정입니다. 아, 저렇게 그 계전어정이 조금 넘는 거 대학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또 말이 좀 뜁니다마는 그러고 난 후에 그 해방 후에 학병 갔다 돌아와서 내가 그 대학 당한 그 학교에 교사로서 갔거든 부임해 갔거든. 네. 가서 학적부를 보니까 네. 지금도 학적부 남아 있을 겁니다. 학적부 빨개요. 아, 붉은 글씨로 가지고. 뭐 퍼런잉크가 모자랐던 거네. 이건 뭐 스승에 대한 불순한 놈이다 이래가지고 네. 그 뭐 말하자면 학교 고대로 다니더라도 상급에 못 갈 뻔했어. 그렇군요. 검정시험 봐가는 게 훨씬 나았다. 이게. 금정 시험이 그저 출구 탈출구를 마련해 드렸죠. 그렇죠. 그 후에 이제 학병에 가시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네. 중국에 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주에 가 있었어. 예. 그 해방을 어디서 맞이하셨고? 소주에서 아, 예. 그 뭐 물론 본의 아니게 가신 거고요. 아까 그 카이로 선언과 총뿌리를 거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이미 나왔습니다만 그 후에 귀국하실 때 혹시 일본 군이었다 해서 중국에서 무슨 돌아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일본군이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네. 그 이상스럽게도 만주로 간 사람들, 다른 곳에 간 사람들은 그 이 전쟁 끝나자마자 굉장히 박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군 자체가 네. 그런데 우리 그 중부 중국이죠 소주입니다. 네. 중국에 있던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군 전체가 네. 박해를 뭐 전혀 안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내가 그 체험을 한 결과인데 우리 부대가 소주에서 조금 성에서 한 10리쯤 밖에 있는 내 병사에 있었는데 그 해방하자마자 중국 사람들 수박 같은 걸 먹고 여름이거든요. 네. 수박 같은 걸 먹고 도초 서가 있으면 이 동양빈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수박을 던지고 이랬어. 아, 하루 이틀 살 그런 행패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그러고 나자 뭐 아주 조용하게 돼버렸어. 뭐 네. 이거 밖에 외출해도 그 뭐 이 건드린 놈도 그 욕하는 사람도 없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보니까 그때 장개석에 포고가 나붙어 있어. 아, 일본군을 절대로 박해하지 마라. 네. 이 고려 그 일본과 우리 동양은 그 같은 아, 그 문화를 근원을 하는 또 뿌리를 가진 민족이다 말이야.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본의로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하, 그 외의 위정자들이 네. 보낸 사람들이니까 다 우리 그 국민과 더불어 불쌍한 그 말하자면 피해자가 한 사람이다. 이거. 어제까지는 총뿌리를 댔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네. 잘 보호해서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옳은 일이다. 고려로 중국은 도의어 나라니라 하는 이런 보고가 나붙었어요. 참, 그 보고 한 장 가지고 그렇게 그 공기가 예. 그 베낀다 하는데 그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국이라는 것을 참 절실히 느꼈습니다. 장개석 총통다운 그러한 말씀을 하셨군요. 그렇죠. 예, 참 대단한 분이죠. 예. 그 귀국은 무사히 하셨고 귀국하신 후에 어떻게 활약을 하셨습니까? 제가 귀국한 것은 1946년 2월 달입니다. 네. 2월 달이고 그래서 귀국하자 한 달쯤 고향에 있다가 3월에
서울에 올라왔죠. 서울에는 제 외삼촌이 뭐 병원도 하고 있고 이래서 네. 올라와서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만 김범민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뭐 감찰위원장도 하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동국대학에 이제 불란스 문학을 맡아 있는 겁니다. 김범민 씨가. 이래서 김범민 선생이 나는 이 도저히 바빠서 내가 안 되겠다 이래. 그러니까 자네가 왔으니까 내 바동을 좀 받아라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9월 신학기부터 어떻게 그래 하자고. 네. 그래서 그 대강 동국대학 가기 결정을 해놓고 고향에 내려가니까 그 아버지라든가 어머니께서 나는 평생 그 우리가 같이 있어 본 적이 없다. 나는 10살부터 같이 안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겨우 지금 돌아와가지고 또 헤어질 수 있나 이기라. 네. 근데 그때 벌써 아버지에게 그 진주 농고에서 교수의 와가 있었던가 봐. 아. 돌아오면 꼭 우리 학교로 좀 갖다 주는 게 어떡하느냐. 네. 데려다 달라고. 또 그때 친구도 있었고. 이래서 아버지가 뭐 서울 가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몇 년이라도 같이 있어 보자. 이런 바람에 제가 고향에 남게 되죠. 거기서 부모님 공경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집이 또 진주 있고 하동이라는 시골에 있고 이러니까 네. 뭐 비교적 한 3, 40리 되는 거리니까 가까이 비올 수는 있어도 네. 그 혼정신성이랍니까? 그 아침에 보고 저녁에 가서 예. 또 이 보살피고 하는 이런 걸 못 해봤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나 다만 며칠에도 모실 수 있으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가까우니까. 네, 그게 아니었다면 아예 그렇죠. 없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면은 이제 해방 직후 46년, 7년 이렇게 되겠는데 무척 그 학원 내에서도 좌우익 관계 학생들의 투쟁도 심했고 더 공산당의 만행은 너무나도 참 치열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당시에 기억이 나십니까? 예, 뭐 제 그 소설의 재료가 있다면 그겁니다. 거기에서 얻은 원체험이 네. 오늘날도 이 사회를 비판하고 정치를 비판하고 또 교육에 대한 관심 뭐 초점이 되는 거죠. 거기. 네. 그 당시에는 그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그것을 저 월간 조선에 남노당 소설 남노당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고 간부 연락선에서 나왔겠습니다만은 비단 진주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그 학원은 막 거의 8할까지가 적색화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죠. 당시에. 네, 당시에. 예.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것은 뭐 공부하러 학교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스트라이크 하고 예. 그 선생을 반동이라 내쫓고 하는 그 하러 오는 그 장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남노당이라든 공산당이 그때 장악을 하고 있고 또 학생 동맹이라는 게 그렇죠. 전국적인 이 뿔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참 보통이 아니었었죠. 네. 내가 1946년에 9월달에 그 진주농고 교사가 되었는데 참 솔직히 말하면 그때 교사가 60 몇 명 있었는데 네. 50명까지가 공산당 당원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공산당 된 사람 많겠죠. 뭐 일이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50명, 60명 중에 50명이 공산당에 되입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남은 그 선생이라고 해도 공산당에 안 있다 뿐이지 그 사람들의 그 세에 눌려가지고 그렇겠죠. 그 옳게 뭐 말도 못할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갔거든. 네. 들어가서 내 앞에 있던 분이 이병두라고 내한테 행발되는 사람인데 네. 뭐 뒤에 이 5.16 뭐 뒤에 군인이 돼 있어 법무관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중앙정보부라는 게 있었지 그 뭐 차장까지 한 사람이죠. 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광학이라고 있어.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60명 교사 중에. 네. 이러니까 뭐 부득이 뭐 반동이다, 반동조사다. 아하. 해가지고 상당히 그 몰아쳤군요. 몰아붙이는데 그래서 그 이병두라고 내 형은 그것은 밀리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아하. 밀리에서 나와가지고 군으로 간 거거든요. 아. 속상해서 갔죠. 예. 그 법무관. 결국은 예. 그런데 이상스럽게 내게 대해서는 그런 반동이라고 하는 욕은 해도
그 쫓아내기까지는 못했던가 봐요. 아, 네.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네. 요즘 그 스승의 날이 되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좀 내하고 연령차라는 게 3, 4세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학생과 학생이 항상 그 쫓아낼까 했지만 막 전세 놔두자 이랬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럽니다. 네. 그때 여러 가지 참 그 상황이 무척 그 긴박해서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아주 그 지혜롭게 그걸 잘 남기셨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 작품 활동을 하신 것은 이제 훨씬 후죠. 이제 그렇죠. 네, 그로부터 훨씬 후의 얘기. 선생님께서 쓰신 그 작품 가운데 관부연락선 거기에 이제 그 지식인 주인공 유태림의 그 모습이 어느 면으로 봐서는 선생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던데요. 혹시 그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어제 뭐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내 자신의 뭐 자전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있지만은 전부 다는 아닙니다. 아, 네. 그냥 뭐 소설을 쓴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 분신으로 이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유태림, 하나는 또 나라고 하는 또 나레이터가 나옵니다. 네. 나레이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뭔가 그 당시의 진실을 한 사람을 주인공만 해가지고는 참 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한 사람 속에 여러 사람을 갈라가지고 아, 이제 하나의 진실을 이제 부각을 한다 하는 그런 게 소설의 수법인데 네. 뭐 유태림이라는 사람이 뭐그 3분의 1은 내 자신 이렇게 해도 아, 가만히 네. 아니겠죠. 그런 인상이 짙던데. 결국 그때가 진주 농대 교수로 계실 때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몇 년도였습니까? 제가 진주 농가대학 교수로 간 것이 1948년 아, 농고에 2년 있다가 네. 그 대학으로 갔죠. 그러시고 6.25를 만나신 그 이제 건가요? 2년 있다가 또 1950년이 6.25입니다. 네. 또 하나의 비극이 아이 그또 뭐 말할 수 없죠. 그 6.25는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6.25는 제가 맨 처음에는 고성이라는 데 비난을 갔거든요. 그래서 가다 보면 그것까지 점령을 당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해가지고 도로 그 진주로 올라오다가 그 뭐 정치 보위부라 하나 아, 정치 보위부에 붙들린 거죠. 공산당. 네. 이게. 아하. 붙들려가지고 아주 뭐 좀 혼이 좀 났죠. 네. 나고 근데 그때 또 여러 친구들의 그 도움이 있어가지고 네. 계속 형무소는 안 있고 이제 그 말하자면 연금이라 하나 네.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내하고 같이 있었던 이광학이라는 친구가 그 내보다 죄가 좀 덜하다고 해가지고 네. 이거는 내무소로 갔다 이거지. 네. 죄가 많은 놈은 정치 보위부에서 챙기고 네. 죄가 덜한 사람 내무소에서 챙기는데 정치 보위부 간호니까 정치적인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 내주고 저 주변에서 저 사람 그렇게 죽일 사람 아니다 이러면은 뭐 연금 상태라고 네. 보정을 해가지고 뭐 행동 반경을 몇 명 있다 규정해가지고 그 이상 못 나간다 하는 식으로 해서 내는 주는데 내무서는 이제 제가 가볍다고 해서 내무서 넘긴 것은 당신이 교사니까 학생 동맹에서 당신을 내주라고 하는 네. 그 부탁이 있었고. 부탁이 있으면 내주겠다는 겁니다. 아. 그런 학생 동맹이라는 게 뭐 항상 그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그 중에는 반동 안 된다 하는 놈도 있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하루 이틀 그 형무소에 들어가 있다가 수복하는 무렵에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 돌아가다가 죽이놓고 가버렸거든요. 이런 참 불행이. 그러니까 나는 평생 동안 그 이광학이라는 친구를 잊을 수 없어 지금까지도. 그러실 겁니다. 그 가까우신 분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직 생활은 언제까지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국제신보 편집국장이 되셨죠? 그래가지고 지금 경상대학이라고 되어 있는 대학으로 내가 옮겼죠. 네. 옮기다가 1955년까지 그 대학에 있다가 네. 1955년 그것도 10월입니까? 10월부터 부산의 국제신보 이제 그 논설위원으로 와달라고 네. 그래서 가서 또 얼마 있다 주필 맡으라 해서 주필 맡고 아하. 또 조금 있다 보니 편집국장까지 맡으라 해서 편집국장을 맡고 이래가지고 네. 그 또 만약 30대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네, 지난 거죠.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활약하실 수 있는 무대가 하나 벌어지는데 그것은 참 불행하게도 참사였는데 그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있었던 국제신보 주최의 부산 시민위안회 밤의 예, 그 예. 참사. 네. 그 참사는 참 아직도 그 뼈에 사무치는 옛날의 추억의 하나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국제신보로서 수습하신 것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선생님이 주력하신 듯 싶은데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고 그 비가 폭우가 쏟아져서 네. 한 60명이 죽어버렸다 이겁니다. 무너져가지고 말이죠. 뭐 문이 좁아가지고 뭐 발피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 신문사에서는 그 큰 책임 아닙니까? 그거.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 또 어떻게 집니까? 그거. 그렇죠. 이미 죽은 사람. 일일이 뭐더 되살릴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 가난한 신문사가 그 희생자에 대해서 그 충분한 보상금을 줄 수 일이 없는 겁니다. 없는데 뭐 내뿐만 아니라 국제신보에 있는 종사하는 천원이 이제 그 사건의 무마를 위해서 이제 마침 불철주야를 하게 됐겠죠. 됐는데 그때 나는 뭐 한다고 하는 일이 사설로 통해서 공론을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신문을 전부 사과 일색으로 한 달 동안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하. 뭐 이런 신문이 딴 얘기 할 수 있나 이게 뭐 그저 오늘 사설도 잘못했습니다. 내일 사설도 잘못했습니다. 밑에 칼럼도 잘못했습니다. 네. 뭐 누가 그 일체 그렇게 그만 사과의 이 사설 가지고 논설을 가지고 신문을 만드는데 그게 참 힘들더만요. 사과라도 어지 한 소리 할 수 없는 거다니까. 매일 그 바꿔가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이러면은 그 희생자들이 그만 민망해서 죽는 겁니다. 아. 이 신문이 오히려, 예.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모임을 가지고 이 국제신보를 위해서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상금 요구 같은 것도 그만 이체 그만 하지도 않고 네. 우선 보상금 요구를 전부 거다 대버렸어. 그 희생자들 모임이. 네. 그러자 또 그를 위한 그 부산 시민들이 그 희생자를 위해서 우리가 도우겠다 해가지고 네. 자금을 갖다 주고 아. 이래가지고 참 그 돌아가신 분들은 뭐 문제는 그대로 남았지만 그렇죠. 그냥 그 수습이 된 예. 그참 일이 있었어요. 슬기롭게 하셨는데 역시 사과하는 것이 가장 제일 빠른 길이고 가장 소망스러운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잘못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죠. 변명할 필요 없이 그러면요. 그저 사과하는 겁니다. 예. 뭐 인생에서 그게 예.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잘못됐으면 비는 게 제일 빠르죠. 네. 잘못됐으면 고치고 그렇죠. 빌고 또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그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혜를 살리신 선생님의 언론인 생활은 6.25, 5.16이죠. 5.16 후에 이제 선생님의 생애를 소설가로 바꿔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착착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잘 들어가는데요. 소설가가 되신 것은 어떤 동기로 글을 쓰시게 됐습니까? 뭐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가 서울에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뭐 불가항력으로 서울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네. 고향 진주에 있다 보니까 또 무슨 사건이 나가지고 마산으로 오게 되고 네. 경상대 마산에 있습니다. 또 마산에 있다 보니까 또 신문사 오라고 해가지고 부산으로 끌게 나가고 아, 부산에 있다 보니까 뭐 5.16이 나가지고 서울 좀 올라오라 하는 거. 네. 서울 올라왔다. 뭐 그 사전 얘기 않겠습니까? 네. 그 억지 서울 사람이 되는 거죠. 와 보니까 뭐 5.16 후에 5.16 한 사람들이 뭐 나를 별로 좋게 안 보는 판입니다. 이러니까 뭐 취직을 합니까? 뭐 대학에 갈 수도 없다, 심사 갈 수도 없다. 이러고 있는데 그 지금 세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 잡지 이강훈이라고 있어요. 네. 지금 경향신문 논설위원 그 이강훈이하고 그 신동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둘이 찾아와가지고 소설을 쓰라는 겁니다. 아, 아, 내가 무슨 소설 쓰겠느냐고 말이야. 아, 그래서 소설 쓰라고.
꽤 쓴 게 쓰자니까 뭐 결국 내가 겪은 그런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겪은 일을 또 생생하게 그대로 쓰는 것도 이것도 이 볼품이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소설적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내 체험을 그 알렉산드리아라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 했더니 네. 이것이 뜻밖의 이제 반응이 커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꾸 주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주문 생산만 하게 되는 거죠. 그 선생님 쓰신 그 작품의 알렉산드리아라든지 혹은 그 예낭의 풍물지 예. 거기 그 영문으로 번역된 걸 요전에 보내주셔서 제가 예. 한 이틀 동안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참 인격도 다시 한번 존경할 수 있는 귀한 글귀를 보았는데요. 꼭 그 작품 쓰실 때 알렉산드리아, 예낭 이렇게 외국의 지명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항상 이게 이 구속 단해가 있으면은 구속 단해가 있는 사람들이 뭐 구속이라는 건 꼭 형무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네.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 폐쇄되어 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거는 외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갈까 이러면 알렉산드리아 가고 싶다는 게 되겠다. 아, 네. 그 알렉산드리아 왜 하필 알렉산드리아냐? 그러면 동서문화에 교류하는 곳이다. 네. 항상 그 구속된 사람은 네. 하나의 그 희망이 가는 곳이죠. 네. 또 그런 뜻으로서의 그 외국이 서투르게 좀 많이 나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 문학이 너무 충실하고 좋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움츠러드는 것만 쓴다 입니다. 네. 그 가난에 관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그 가난도 저만 자꾸 움츠러드는. 그런데 우리 민족의 그 정계 방향이랄까 네. 펼쳐놓고 있는 것은 저 시베리아도 있고 그 우크라이나도 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있고 저 태평양까지 가가 있고 또 미주로 말하면은 쿠바, 멕시코 육가 땅, 하와이는 물론이고 그게 100년 전부터 우리 민족의 정계 상황이 그래 되어 있다. 넓다 이겁니다. 네. 그만큼 체험도 넓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속에 산다. 우리 아니라도 어떤 세계가 전개되어 있다. 이런 것을 어느 그 의식 속에 넣고 사는 것하고 항상 움츠러들어서 네. 앞에 있는 것만 제일이고 이 생활만이 그만이고 이 생활만 파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약간의 내 자신의 반성이 있었던 거죠. 아. 되도록이면 이 좀 우리 체험을 민족의 체험을 쌓인 체험을 넓혀 보여주는 거. 네. 우리에게도 세계성이 있다고 하는 거. 아. 유대 속에 있다고 하는 거. 네. 막 그런 저런 생각이 그런 막 서투른 뭐 외국 근데 한 가지 시가 나오고 있는 여쭤보고 싶은 거냐 그 예낭의 풍물진가요? 예. 거기에 처음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항구의 이 풍치를 이렇게 묘사하시고 아주 그 평화로운 도시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예낭은 어느 도시를 쓰신 겁니까? 부산입니다. 부산. 예? 부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예. 문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왜 그럼 부산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연양이라고 했느냐? 예. 이것은 부산이라고 하면은 그 리얼리티를 줘야 된다 입니다. 아. 그 일일이 그 참 어느 골목은 어떤 어느 골목 어떻다는 리얼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어느 그 뭐 현실감이라 하는 것보다도 부산감, 네. 그 지방적인 로컬 카라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그 노리고자 하는 것은 테마는 네. 꼭 부산이 아니라도 되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산에다가 너무 중점을 둘 필요가 없다고 되는 거고 네. 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보다는 한 1.5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 1.5배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네. 드라마도 현실보다 1.5배가 돼야 그 드라마가 되지. 네. 실물돼 가지고는 드라마가 안 되는 겁니다. 네. 1.5배로 만든다고 하는 그게 드라마타이즈가 되는 거고 네. 또 1.5배로 만들고 싶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소설로 쓰자고 되는 거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1.5배로 하는 걸 과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소설이 되기 위한 반드시 필연 조건이다. 아. 1.5배가 돼야 된다는 거. 이 하나 예는 아니지만은
동상 아시죠, 여러분들? 네. 동상을 실물대로 딱 세워놓으면 그 못 봐냅니다. 볼품이 없군요. 작아서 네. 동상이 되자면 저 1.5배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래야 동상처럼 어느 리얼리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상 크게 한다는 것은 김구 선생이 훌륭하니까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순신 장군이 그 훌륭하니까 크게 만든 게 아니라 네. 반드시 어떤 현실이 예술로서 아, 바꿔질 때는 네. 막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1.5배쯤 돼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예낭품을이라는 것도 내가 쓰고 싶어하는 경험이라든가 내가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네. 1.5배쯤 하기 위해서는 아, 부상이라는 이름보다는 예낭이 좋겠더라. 아, 그러셨군요. 그런 뜻으로서 예낭이 된 겁니다. 그럼 1.5배 원리는 선생님 작품에 공통적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 작품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대강 1.5배가 돼요. 아, 네. 근데 1.5배가 쯤이면 되는데 그 2배 되거나 3배 되면 또 못 읽어낸다. 그건 역시 역겨운가요? 아, 역겹죠. 예. 뭐 그저 예쁘다 하면 될 낀데 그 300좀 예쁘다 해가지고 되는 거다. 그 예쁘다 한참은 미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상도 그렇잖아요. 그걸 뭐 이 특수한 산후에 세우는 게 몰라도 300쯤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 재미없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5배라는 거는 내 이론입니다. 뭐 네. 내가 내 알겠습니다. 체험에 의해서 예. 그 예. 1.5배론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고 혹시 또 후배 문학인이 1.5배 천리에 대한 풀이를 할 줄 압니까? 그렇죠. 그나 예. 후배들에게 그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1.5배가 돼야 되나. 1.5배쯤 하고 싶은 재료가 아니면은 아예 쓰지 쓰지 필요가 마라. 없다. 이게. 예. 그 알렉산드리아 작품 쓰신 후에 마술사를 쓰시는데 예, 그것은 그 배경이 역시 어느 외국의 예. 공간을 택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꼭 그 외국 공간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소설이니까 아, 예. 택했는데 네. 그 마술사로 쓴 그 모티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내 그 보통학교 말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친구의 송락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아주 참 그 온순한 사람이고 참 비둘기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군에 끌려가 가지고 그 버마에서 포로 수용소 감시원을 했어. 아, 버마에서요. 네, 버마에서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오란다 병정들이 내게 잘못한 사람 끄집어내라 하니까 그 나쿠를 끄집어낸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500명 가량이 그 싱가포르에 총살당해 죽었어요. 포로 감시하던 한국 사람만 500명입니다. 네. 근데 그 500명이 전부 일본 사람은 명령을 받고 한 건데 명령한 일본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아하. 직접 그 포로와 이렇게 접촉한 한국 사람들만 500명을 죽여버렸어. 네. 그 아주 그 얘기도 지금 뭐 어디 나와 있는데 싶다만 좀 내가 쓰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송락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전쟁이 끝나 돌아가니까 네. 돌아오지 않는데 어찌 됐느냐 했더니 그 송락구를 찾는 바람에 그 사실을 나도 안 겁니다. 아, 네. 500명이 죽었다는 것을 말이죠. 네. 이래서 그 친구에게 대한 일종의 진홍곡입니다. 그 뜻이. 아, 예. 송락구가 그 감시를 하고만 있지는 말고 그 주인공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을 끌고 도망을 했더라면 어찌 되었겠나 하는 요런 이제 예. 그 식이죠. 세상에 참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죠. 그동안 참 교직 생활에 또 언론인 생활에 문필 생활에 그 중에서도 쭉 말씀하시는 모습을 뵈니 문필 생활하신 게 제일 좋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은 그 후배 분들이라고 그럴까 그런 분들이 혹시 뭐 하실 말씀 계시면 이 기회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할 말이야 뭐 많습니다. 그러나 네. 많다고 하는 것도 많으니까 제가 작품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작품 하나에 나는 메시지로서 쓰고 있는 그런 예. 기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꼭 뭐 부탁할 말이 있다면은 예. 자기 인생 자기가 잘 살아야 된다. 남이 자기 인생 살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네. 이게 첫째 문제고 하나는 어쨌든 그 뭐 수진자 같은 얘기지만은 네. 제 65년을 살다 보니까 성실했다고 하는 부분은 참 회사 안에 기분이 좋고 네.
저 국민에서 불성실했다 하는 거는 아주 기분이 나쁘다 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실하게 했더라면 오늘은 내 자신이 좀 더 충실했을 것 아닌가 하는 걸 후회를 하게 되는데 네. 어찌 성실이라는 이것이 뭐 수준차게만 성실이 아니라 진짜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 어쨌든 그렇게 자기 인생 자기가 성실하게 네. 살도록 자기 인생 자기가 성실하게 살도록 참 좋은 메시지 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새해 맞이하기 전에 받는 새로운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오늘 선생님 나오신다고 말씀이 나가니까 동서남북에서 선생님 뵙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잠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정혜실 아나운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책 속에서만 접하던 분들이 오늘 직접 선생님과 만나 뵙게 됐는데 아마 하실 말씀 많으실 거예요. 자,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작품 중에서 많은 이데올로기 상태가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작품 내용에서 그 지향하는 사상은 또 무엇이며 또 현대사와 근대사에서 이데올로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아주 그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학생의 이데올로기에 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싶으면은 책을 한 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니엘 벨이라는 사람이 쓴 The End of Ideology,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데올로기가 어떤가 하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로 하여금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입니다. 있을 수 있다 입니다. 뭘 개혁한다거나 뭘 목표로 갖는다거나 이 길 가실 때 이데올로기가 반드시 어느 목표를 위해서 내 자신의 정신을 통제하는 하나의 것이 되는 거니까 이데올로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자기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이데올로기를 조정한다 이죠. 내가 살아나가는 데서 이런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말이야. 그 필요한데 이 이데올로기에게는 이런 게 너무 격렬하다, 급하다, 재미없다. 그러니까 그런 떼고 이 이데올로기 이 부분만을 내가 택해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말하자면 그게 자기가 이데올로기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런 것은 그 이데올로기 나오는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이데올로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노예가 된다는 게 그거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주인이 됐을 때 이데올로기를 갖는 것은 좋지만은 자기가 그 이데올로기 주인이 되지 못했을 때는 대략 이데올로기를 갖는 것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갖지 않는 또 이데올로기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보게 하는 우리 세계가 너무 복잡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유연하게 세상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서툰 이데올로기를 안 갖는 게 난 대려 낫다. 가지려면 내가 그 이데올로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때 이데올로기를 가져라. 그리 나는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물의 논리와 불의 논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이제 학생들이 꼭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가사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향을 대충 두 개로 잡는다. 물의 논리로 따라서 살 거냐, 불의 논리로 따라서 살 거냐. 요즘 학생들이 상당히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운동하는 학생들을 보고 제가 특히 말하는 얘기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참 그 신락같이 솟아 올라가지고 합해져 가지고 하나 개울이 된다 입니다. 개울이 돼서는 지형에 따라 돌아갑니다. 쭉 돌아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부딪힌다 얘기죠. 큰 장애가 있으면 지하로 스며들어간다 얘기입니다. 낭떠러지가 있으면 폭포가 된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흐르는데도 그 말하자면 체제 내적인 거죠. 체제가 주는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물의 본질은 절대로 상하지 않습니다. 바로 물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일단 큰 강이 되고 폭우나 쏟아지고 비가 쏟아져서 물이 합쳐지면은 이것이 큰 노도가 돼 가지고 지형을 바꿔버리고
집을 쓰는 능압으로 사람을 떠내려가게 하고 이런 그 엄청난 변혁을 하는 것으로서 베껴진다. 이게 물의 논리다입니다. 그 체계 어지간히 체계 내적이면서도 일단 변혁의 이지를 갖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세일에 뻗친다. 한편 이제 불은 이거는 굉장히 반체제적인 겁니다. 뭐든지 보면 태우려는 겁니다. 불은 일단 붙으면 끝까지 딴 물질이 와서 그것을 억압하지 않는 한 태운다 입니다. 뭐든지 비는 건 자꾸 태우려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불을 뗀 것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 붙었다 하면 끌려고 하는 게 사회의 도리다. 그게 반체제라는 것은 그 변혁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만은 자꾸 끌려가는 세력이 자꾸 붙으니까 물처럼 그런 큰 변혁의 의지로 되지 못하고 이게 꺼져비로 꺼져 좌절이 된다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불의 논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물, 불을 똑같이 이용해가지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듯이 불의 논리도 불의 논리로서의 반드시 그런 저항의 논리, 변혁의 논리로서 긍정할 수 있는 거다. 그럴 때 우리가 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그럼 내가 어느 편을 따라야 되겠느냐, 어느 논리를 따라야 되겠느냐. 이럴 때는 물의 논리로 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뭐 이견입니다만 그건 내 이견이고 뭐 강요할 건 아니다. 네.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선생님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다음 학생 또 질문 받을까요? 네. 선생님의 작품 초기 작품 알렉산드리아 일에 순수에 가까운 소설을 많이 발표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낙엽이라든가 통속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셨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작품을 써오시면서 순수와 통속의 내용을 굳이 구입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의 메시지를 어디 이제 준다는 것이 내 작품을 쓰는 이유거든요. 내 속에 대한 메시지를. 그럴 때 이 메시지가 신문의 칼럼 형태로서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또 연극 형태로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또 영화로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다는 메시지도 있다. 또 시로 써서 이거 전달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있다. 그런데 소설에 있어서도 이것을 순수한 형태로서 맞아 순수 문학인가 대중문학 그 뭐 구별을 어디서 구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있다고 치면은 순수 소설, 순수 문학적인 형식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내놓는 게 효과적인가? 그걸 조금 풀어서 대중적인 메커니즘, 대중적인 방법을 대중적인 또 채널을 통해서 네. 이 메시지를 내놓는 게 효과적인가? 아, 그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뭐 근데 그걸 통속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약간 좀 저항을 느끼는 것은 대중이라고 해야 돼요. 대중적으로. 통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키스하는 장면을 좋아하니까 키스하는 장면을 많이 내자. 이리 된 게 통속입니다. 아하, 네. 자기 자신은 뭐 이런 거 안 써도 괜찮은 것도 일반 대중의 유행이 되니까 이걸 그 집어넣자. 말하자면 그 통속에 그 아부하는 거죠. 네. 이것이 통속이라는 거지. 대중적인 그런 그 호응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하는 거 이거는 통속이라 하지 않고 대중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학상을 수상하셨죠? 어떤 상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뭐 상을 받을 짝이 없는 사람이 받아놓으니까 그 자랑도 못 하겠는데 처음에 받은 게 그게 뭐야, 낙엽을 가지고 한국문학상을 받았어요. 아, 예. 그 둘째 받은 게 망명은 늪이라는 걸 가지고 네. 창작문학상을 받고 네. 또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그 김대근 신부전을 네. 썼어요. 아, 그것으로서 그 뱅크랍 국제 뱅크랍 문학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상 3개 받았어요. 앞으로 더 많이 받으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길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금년은 다 끝나게 되지만 새해가 또 이제 며칠 네. 있으면 올 것이고 아마 이 선생님의 그 근필 생활은 계속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꼭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 선생님 바쁘신 시간에 시험까지 깎고시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작가이시며 우리나라의 중진 언론인으로서 교수로서 그리고 지금은 아주 근필을 쓰시는 작가로서 수고하시는 이병주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